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제학 언론의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책이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전략적인 결정 뒤에 숨어있는 원리, 바로 내시균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부터 좀 머리 아픈 질문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분명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두에게 영 좋지 않은,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이상한 질문에서 게임 이론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범죄를 같이 저지른 공범 2명이 경찰에 딱 잡혔어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둘을 따로따로 분리된 방에 넣고 신문을 하는 거죠. 선택지는 딱 2개예요. 동료를 배신하고 자백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침묵할 것이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무슨 선택을 할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편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각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 그러니까 몇 년형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보수행렬이라는 건데요. 만약 둘 다 끝까지 입을 닫고 침묵하면 증거가 부족하니까 가볍게 1년씩만 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둘 모두에게는 최고의 결과, 즉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런데 만약 나 혼자 자백하고 상대방이 침묵하면 저는 바로 풀려나고 의리를 지킨 상대방은 10년이라는 톡박을 쓰게 됩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둘 다 서로를 배신하고 자백하면 둘 다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만약 용의자 A라면 이렇게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자, B가 침묵을 선택했다고 쳐보죠. 그럼 제가 같이 침묵하면 1년형인데 저 혼자 자백하면 바로 풀려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백하는 게 이득이죠. 좋아요. 그럼 이번엔 B가 자백을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제가 침묵하면 저 혼자 10년 복박을 쓰는데 같이 자백하면 5년으로 줄어들어요. 와, 이때도 자백이 더 낫네요. 결국 B가 뭘 선택하든 간에 저는 무조건 자백하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네요. 저라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용의자 B라도 A의 선택에 따라 제 이익을 계산해 보겠죠. A가 침묵한다면 저는 침묵하면 1년, 자백하면 0년, 석방이니까 당연히 자백해야죠. 만약 A가 자백을 한다면 제가 침묵하면 10년이고 자백하면 5년이니까 이때도 무조건 자백을 해야 손해를 덜 보네요. 결국 저도 A가 뭘 하든 상관없이 자백하는 게 최선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둘 다 5년이라는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를 굳게 믿고 함께 침묵했다면 둘 다 1년만 살고 나올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집단 전체로 보면 아주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아니, 교수님, 근데 진짜 이상한데요? 각자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걸 선택했는데 왜 결과는 둘 다에게 안 좋은 쪽으로 나온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오늘의 주제, 내시균형입니다. 자, 정의는 좀 딱딱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딱 보고 상대가 저렇게 나온다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겠군 하고 각자 최선의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서로 딱 맞아떨어져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도 괜히 바꿨네 하고 후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요. 내시균형은 바로 후회 없는 선택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선택을 다 알고 난 후에도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그 죄수의 딜레마에서 둘 다 자백을 선택한 상태가 바로 이 내시균형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백한 이상 나도 자백한 게 10년형 대신 5년형을 받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후회가 없죠? 자, 그럼 이 내시균형이라는 개념을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까운 말랑말랑한 예시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두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들의 점심 메뉴 경쟁에서 게임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목이라는 한 식당은 비빔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한성반점이라는 중식당은 짜장면과 우동 중에서 오늘의 주력 메뉴를 골라야 해요. 이 표가 바로 두 식당이 어떤 메뉴를 조합해서 내놓느냐에 따라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이윤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남학생이 청주목 사장님이라고 한번 빙의해서 생각해 볼까요? 옆 가게 한성반점이 어떤 메뉴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게 최선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제가 청주목 사장이라면요. 먼저 한성반점이 짜장면을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저희는 된장찌개를 팔면 이윤이 3인데 비빔밥을 팔면 8이니까 당연히 비빔밥을 파는 게 훨씬 이득이네요. 반대로 만약 한성반점이 우동을 판다면요. 그때는 비빔밥 4보다는 된장찌개 5를 파는 게 이윤이 더 높습니다. 정확합니다. 상대의 전략에 따라 나의 최적 전략이 바뀌는군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한성반점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주목의 선택에 따라서 한성반점의 최적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한성반점 사장이라면 만약 청주목이 비빔밥을 판다. 그러면 저희는 우동 4보다 짜장면 5를 파는 게 더 이득이네요. 그런데 만약 청주목이 된장찌개를 판다고 하면 그때는 짜장면 7보다는 우동 9를 파는 게 훨씬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우리가 방금 분석한 두 식당의 생각을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 서로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을 찾는 거죠. 그곳이 바로 이 점심 메뉴 게임의 내시균형입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 이 게임의 내시균형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균형은 청주목이 비빔밥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으로 한성반점이 짜장면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청주목도 한성반점도 굳이 메뉴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균형이 있어요. 바로 청주목이 된장찌개를, 한성반점이 우동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역시 어느 한쪽이 먼저 메뉴를 바꾸면 손해를 보니까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겠죠. 이처럼 내시균형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 이상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게임 이론의 정말 중요한 개념인 뇌시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짚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뇌시균형이란 건 상대방의 전략에 대한 나의 최선의 선택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더 이상 바꿀 요인이 없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 둘째,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균형이 반드시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죄수의 딜레마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식당 게임에서 봤듯이 내시균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강의는 완벽하게 소화하신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내시균형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나 국가 간의 외교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친구랑 약속 장소를 정하거나 심지어 도로에서 운전할 때조차도 사실은 이런 전략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게임의 내시균형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눈을 조금 더 넓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